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랑 달리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고 극한을 구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도함수 구할 수 있고요. 도함수의 의미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대부분 배우셨겠지만 안 배우신 분들도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해보시고 빅픽처만 이해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실제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 그래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것을 그리어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변수 함수에서는. 그 미분의 응용으로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들을 이제 해보신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스 메소드, 이 뉴턴스 메소드에 대해서는 뭐 워낙 유명한 거고, 이거는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찾는 거, 그 값 찾는 거.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극값을 찾는 거로 진화한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래서 뉴턴스 메소드하고 비슷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딱 이 스텝이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그레디언트에다가 상수배 곱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뉴턴스 메소드를 제가 만든 거 도구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자, 이게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만든 이게 다 스마트폰에서 다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에서 이 모든 매스퍼 AI가 작동하도록 만든 건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에 저희가 최초고 아마 아직도 유일할 겁니다. 예를 들어 A 곱하기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게 그런 그래프거든요. 이걸 좀 변경시킬 수도 있죠. 요거를 C를 A를 이렇게 3으로 고쳐주면 이게 그래프가 확실히 커지죠. 그렇죠? 자, 지금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요거 B를 이렇게 해주면은 B가 곱해지니까 촘촘해지죠. C를 더해주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이렇게 한 축 올라가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요.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요게 이터레이션을 지금 단계를 우리가 n을 한 3단계만 했는데 한 7단계로 하면은 점점 더 수렴해 가는 걸 볼 수 있고, 에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에러를 이거를 예를 들어 11단계쯤으로 하면 에러가 얼마큼 줄어드나요? 에러가 0.00004로 줄어들었죠. 요 단계를 이렇게 이터레이션으로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10단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뉴턴 메소드가 그 답을 찾아가는지 그림으로. 자, 우리가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그래프 만나죠?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는 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적당하게. X1에서. 그랬더니 X2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했고, X3, X4, X5, X6, X5, 9, 10 해서 11까지 X11에 왔더니 에러가 확실히 줄어져서 요 값이다. 요 마이너스 1.57 여기서 바로 그게 해가 된다.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렇죠? 뉴턴 메소드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X축 크기를 이렇게 늘리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그래프가 폭이 확실히 넓어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10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이게 다 코드, 제가 짠 코드예요. 소스 보기로 하시면 이 코드로 다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짜서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코드인데 인터랙티브하게 바만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 강좌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게 되니까. 그다음 적분들 배우셨죠? 적분해서 이 구분구조법 이렇게 면적 구하는 것도 배우셨고, 이 적분을 해서 이 근사값 유효숫자 5자리까지 해서 요 면적이 이렇게 나타난 것들도 배웠고, 요 숫자를 수치적으로 보면 3.83, 요 면적이 3.83이라는 걸 배우신 거고요. 요거를 구간을 좀 바꿔주면 여기서 적분을 우리가 2분의 1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2분의 1이 아니라 0부터라고 이거 고쳐주고 그리고 이걸 0부터라고 고쳐주면 0부터 가고 여기 플로팅도 이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아니 플로팅도 0부터로 할까요? 0부터 이렇게 그려주면 한번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 적분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죠? 그 적분값이 6.584로 더 커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훨씬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죠? 오래 안 하고도. 이게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여도 상관없어요. 사인 함수여도 마찬가지고 코사인 함수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라인 공간 벡터들 그리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자, 공간 벡터 이게 공간 벡터들 그렸고 이게 이제 3차원에서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외적 계산하는 거, 뭐 사이값 계산하는 거, 요 라인들 이 벡터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지난 시간에 다 학습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확대 축소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00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도함수와 이제 그레디언트,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배웠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오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체인 룰이 작동되고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거고요. 이변수 함수의 파셜 데리버티브 dg,du, dg, dv를 각각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와 그레디언트 그리고 헤시안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레디언트는 벡터로 나타내고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렬로 나타나죠. 헤시안은 시그마 i 시그마 j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내적의 성질도 설명드렸고 테일러 정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대학 레벨, 아까는 고등학교 레벨에서 설명해 드렸고 지금 이제 대학 레벨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MBA 학생들이시니까 그리고 또 이미 현업 경업도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연계 전공하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자, 시작하기 전에 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죠. 자, 이석표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변 데이비드님. 네,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극대극소 최대 최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B 점 근방에서 항상 가장 작은 값을 가지면 우리가 그 로컬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로컬 맥시멈. 또 로컬 미니멈. 아니, 맥시멈이 또 이렇게 가장 작은 값. 요 점 주위에서 함수 값이 가장 작으면 그 꼭지점을 그 아래로 볼록한 그 점을 로컬 미니멈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로 볼록일 경우에 극대값이 될 거고요. 극대극소. 그리고 정의역 전체에서 이 조건이 성립하면 모든 다른 값보다 제일 크면 극대 최대값, 모든 다른 함수 그 영역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으면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가 극소값이기도 하고 최소값이기도 하죠. 요 꼭지점이. 그렇죠? 밑으로 볼록한 경우에는 극대값이기도 하고 극소값이기도 하고 최소값이기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계점 정리는 만약 f가 AB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고 f의 편도함수가 존재하면 그 편도함수 라운드 F, 라운드 X가 AB점에서 0이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AB점에서 0입니다. 즉 그레디언트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든지 존재하면은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계점이 바로 뭐냐면 그레디언트 이퀄 0이 되는 그런 점 AB를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일변수 함수 때도 마찬가지고 오변수 함수나 10변수 함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변수 함수 때도 그레디언트가 0인 그 점들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주었을 때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라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인계점을 딱 구해주죠. 1과 마이너스 2가 인계점이 나오죠. 아까 같이 이렇게 4xy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인계점을 구하면 인계점이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타나죠. 두 개의 점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인계점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5개의 인계점이 나타나면 이게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각각의 인계점에서의 값 5개 하고 약 엔드 포인트 또는 이게 2차원이면은 그 영역이 렉탱귤라 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렉탱귤라의 모든 꼭지점들에서의 값들하고 다 한꺼번에 비교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5개 하고 이게 2차원이면 4개 꼭지점이 그 바운더리 중에서 중간에서는 그 값이 극대극소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그 꼭지점이 그런 경우엔 4개가 있다 그러면 4개하고 5개, 9개 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값, 그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 점 9개 점에서. 자, 어쨌든 이게 그 극대값도 안 되고 극소값도 안 되는 임계점은 이 바로 이런 그 새들 포인트가 되죠. 이건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저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임계점이 있는 경우는 그냥 이런 그 새들 포인트는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변수 함수일 경우에 f of xy는 그 여러분들이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일변수 함수일 때 테일러 전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좀 봤을 거고 대학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이변수 함수일 때 테일러 전개는 이런 식으로 상수항, 일변수항, 이변수항, 제곱항, 그 다음 3차항, 4차항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근데 이 3차항, 4차항, 5차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은지 아시고 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실래요? 테일러 전개 이렇게 하고 나면 요 고차항, 3차항, 4차항, 5차항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 김규희님 왜 이게 이거 상수항 1차항, 2차항만 중요하죠? 김규희님, 예. 네네. 왜 우리는 상수항 1차항, 2차항만 주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이제 테일러 전개하다 보면 거기 델타 X가 있었어요. 그 델타 X가 여기 앞에는 델타 X, 여긴 델타 X 제곱, 여긴 델타 X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붙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델타 X를 아주 작게 잡아주면 그러면 델타 X의 제곱만 해도 델타 X를 0.01로 잡았다 그러면 제곱이면 0.0001이 되죠. 세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이면 훨씬 잘 0.00001이 되죠. 네. 4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8승쯤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뒤는 이 앞에 값이 좀 웬만한 숫자로 성장하더라도 뒤에 값 델타 X의 3승, 4승, 5승, 5제곱, 6제곱 이런 걸 곱해주면 아주 0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이 뒤쪽 항은 영향을 별로 안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형계획법 할 때는 1차항까지만 사용하고 쿼드러딕 프로그래밍 선형계획법에서 그 산업공학과에서 많이 쓰는 그 쿼드러딕 프로그래밍까지 하지 그 다음 뭐 저기 트리플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그렇죠? 쿼드러플 프로그래밍 이런 게 없잖아요. 이 뒤는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하고 영향을 안 미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중요해요. 2차항까지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 전체 상황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f of x는 요 3차항 쪽은 무시하고 요 상수항 1차항, 2차항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지금 벡터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벡터 함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A, B는 벡터 A, 그리고 요거는 그레디언트에다가 요 X-A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그레디언트에다가 여기 사실은 해시안이죠. 해시안에다가 요 델타 X하고 요 델타 X의 트랜스포즈 한 요거. X하고 A 차이가 델타 X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2차 형식을 저기 서정대 수학에서 배운 거예요. 2차 형식을. 요게 2차 형식 모양하고 같죠? 거의. 그쵸? 자, 극대극소 결정하는 것은, 인계점에서의 극대극소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요거를 D를 X-A로 치환하고 해시한 행렬을 이렇게 놓으면, H로 놓으면 바로 2차 형식인 Q of D equal D 트랜스포즈 HD라는 함수로 바뀌어지죠? 2차 형식. 2차 형식의 극대값, 극소값 분석을 하는 거죠. 2차 형식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언제 나왔어요? 아이겐밸류가 이 해시한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이면은 극소값이 나왔고, 아이겐밸류가 다 네거티브이면 극대값이 나왔고, 그 다음 아이겐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면 새들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그쵸? 극대극소하고 무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의 극대극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 해시한 행렬의 고유값만 보면 그 언제 극대극소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이해돼요? 최승훈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2차 예. 형식 왜 배웠는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극대극소, 우리가 함수의 극대극소,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요 해시한 행렬의 고유값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니까 우리가 2차 형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고유값, 고유벡터를 알아야만 되는 거고, 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고유값이 이런 모양이면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이런 모양이면 위로 볼록하면 극대값을 갖고, 새들 포인트일 때는 극대극소는 상관이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극대극소. Q가 양의 정보면, Q가 양의 정보라는 게 바로 해시한 행렬, 이 행렬이 고유값이 모두 포지티브란 소리죠. 양의 정보가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면 f of a는 극소값을 갖는 거죠. Q가 음의 정보란 소리는 이 해시한 행렬 A의 고유값이 모두 네거티브란 소리죠. 그러면 그 함수는 극대값을 가져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2차원 그래프, 1차원 그래프, 2차원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언제 극대, 극소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죠? 눈으로 보였죠? 근데 n차 함수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언제 극대를 갖는지 언제 극소를 갖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선형대수학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그 함수의 1차 더함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2차 더함수 해시한 행렬을 구해서 그 고유값을 구해 보니까 아, 이거는 극대값을 갖는 함수다. 이거는 극소값을 갖는 함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배울 때는 선형대수를 먼저 배워야지만 미적분학을 배워서 바로 이 극대극소를 들어가서 사회 문제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바로 이런 2차 행렬이 되고, 이 2차 행렬이 고유값이 다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는 고유값을 구하지 않고도 요 델타 1 fxx가 0보다 크고 또 요 fxx 곱하기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이 0보다 크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고, 요게 네거티브고 요게 포지티브면 그러면 네거티브 데피니티고, 그리고 이게 쭉 델타 1, 델타 2에서 쭉 이 모두가 다 포지티브면 포지티브 데피니티고,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계속 얼터네이팅하게 나타나면 네거티브 데피니티브입니다. 그 이유는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고유값이 다 네거티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람다 1이 네거티브죠? 람다 1하고 그 대각선 행렬로 생각하면 그 람다 1, 람다 2 곱한 게 포지티브가 되죠? 둘 다 네거티브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 3개를 곱한 거는 네거티브가 되죠. 네거티브 4개를 더 곱하면 포지티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데피니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를 안 구하고도 디터미넌트만 갖고도 이 프린시플 마이너,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의 사인만 그냥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가 엄청 빨리 구해주잖아요. 고유값 안 구하고도. 그러고도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극대극소 판성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극대극소 판성법이 바로 이 고유값이 둘 다 포지티브냐 둘 다 마이너스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둘 다. 근데 이게 3변수, 4변수, 5변수에도 다 적용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룰 그 변수가 200개, 300개인 함수들의 극대, 극소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변수 함수일 경우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시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돼요. 해시안 행렬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할 수 있죠? 솔브 하면. 그렇죠? 요 점에서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행렬이 딱 나오죠? 요 행렬의 고유값이 다 포지티브이면 극소값을 갖는 거고 다 네거티브이면 극대값을 갖는 거고. 오케이? 자, 요 해시안 행렬을 요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다 구하고 해시안 행렬의 그 값을 대입해서 그 행렬이 이 양의 정부오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요 행렬의 이게 first principal minor도 포지티브고 포지티브죠. 그럼 이게 양의 정부오죠. 양의 정부오면은 최소값을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요 함수는 요 3변수 함수는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극소값을 갖는 겁니다. 오케이? 김효영님 이해하시죠? 이 3변수 함수는 4차원 그래프 못 그리잖아요. 4차원 그래프 못 그리니까 어디에 극값이 있는지 언제 극대극소인지 파악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한 번 더 도함수들을 그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해시안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수 있었고 그 극값에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대입해서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 고유값을 안 구하고 그냥 프린시펄 마이너들만 구해갖고도 극값을 갖는 극대값을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를 이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아이겐밸류가 다 1, 3, 3 다 포지티브죠.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들도 다 포지티브였고 이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를 옛날에는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썼고 지금은 컴퓨터가 아이겐밸류를 잘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바로 구해서 해도 돼요. 아이겐밸류 보면은 바로 아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계산 안 하고 아이겐밸류가 이게 n차 행렬이어도 아이겐밸류 구해주잖아요. n개 구해주잖아요. 그게 다 포지티브면 극소값을 갖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다 네거티브면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인계점이 그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더군다나 이거는 삼각함수의 근이라서 주기함수로 나타나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주기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기에서 요 인계점들에서는 해시안 행렬이 무조건 이런데 요거를 프린시펄 마이너를 구해보면 다 포지티브네요. 그리고 해시안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린시펄 마이너 구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었나 보다. 어쨌든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다 이렇게 나오죠.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섞어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새들 포인트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극대극소 안 갖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점을 가져요, 거기서는. 오케이. 그 다음, 이변수 함수 여기서 극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계점을 구해서 이제 요 인계점을 구했죠. 요 인계점에서의 아이겐밸류 해시안 행렬의 고유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둘 다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이게 프린시펄 마이너를 구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다음엔 플러스 3 이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이겐밸류가 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 거죠. 그 점에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시펄 마이너들이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들이 음으로 시작해서 음양 순서로 교차되므로 요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에서의 해시안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음이 되고 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값에서 우리는 극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점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게 3변수 함수일 때도 적용되고 5변수 함수일 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못 그려도 우리가 해시안 행렬을 구하면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면
그래서 그 해시한 행렬의 그 점에서의 고유값을 구하면 우리가 극대를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의 점프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대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다 일관성이 있는 거지만 비로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N변수 함수들을 갖는 함수의 극대극소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퀀텀 점프를 가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어떤 모델의 코스트를 최소화시키는 알고리즘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에서 가중치의 최적화를 구할 때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의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극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시켜서 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 없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가 바로 이 f of x를 이런 조건에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이 제약 조건이 없다는 소리는 R에 있는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f of x가 최소화되게 하는. 이게 왜 최소화 문제를 우리가 다루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용을 절약하는 게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게 스탠다드한 문제고, 만약에 이게 최대값,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 f of x가 최대값을 갖는, 극대값을 갖는 걸 구해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알고리즘을 그 f of x에다 마이너스를 줘서 마이너스 f of x는 g of x가 되죠. 그 g of x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하고 그 f of x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따로따로 찰 필요가 없죠. 최대화시키는 문제와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따로따로 돌릴 필요 없이 함수를 언제나 함수를 아래로 볼록한 함수로 바꿔서 그 그라운드에서 거기서 극소값을 찾는 문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모든 문제를 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꿔서 그 지역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건 없이 모든 x에 R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최적화되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들이 있죠. 우리가 쓸 예산이라든지 집어넣을 인력의 숫자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건을 주어서 constraint problem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꿔서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조건 없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시어렘에 의해서 이 만약에 옵티말 솔루션 X스타가 존재한다면 그레디언트 오브 F 오브 X스타는 언제나 0이어야 된다. 따라서 먼저 잠재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레디언트 F 이퀄 제로를 풀어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들에서 극대 극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F에 대해서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이제 어떻게 찾아가냐면 X1에서 시작해서 X1에다가 알파 K, DK를 더해서 XK 플러스로 만드는, 아까 봤듯이 이게 뭐냐면 이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미적분학에서 봤지만 요 점에서 요 방향으로 DK 방향으로 알파 K만큼,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 방향으로 알파 K만큼, 그러니까 벡터 라인이 되죠. 벡터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벡터 방정식이에요. 벡터 방정식이에요. 벡터에 요점 XK점에서 시작해서 DK 방향으로, XK에서 시작해서 DK 방향으로 알파 K만큼 이동한 요 벡터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 DK를 우리가 탐색 방향이라고 하고 알파 K를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아까 봤던 에타입니다. 그래서 XK를 DK 방향으로 알파 K만큼 이동해서 XK 플러스 1을 생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DK는 함수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그래야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잡아서 요렇게, 즉 DK 요 그레디언트를 DK하고 곱했을 때는 0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DK를 우리가 하강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K가 움직이면은 함수 f of x가 그 f of u가 감소한다는 이제 보장을 주게끔 요 스텝 사이즈 알파 k를 잡아주는 겁니다. 알파 k 그렇게 잡아줘서 항상 감소하게끔, 감소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버리게끔 그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사이즈 알파 k를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 x 이퀄 xk 플러스 알파 dk 상에서 함수 f의 값이 가장 작게 되는 알파 k를 잡아서 그 알파 k를 주면 함수 값이 앞에 거보다 더 작아지게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그젝트 라인 서치라고 하고 이때 알파 k를 옵티멀 스텝 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그젝트 라인 서치는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인이그젝트 라인 서치를 사용하는데 요것을 정확하게 풀지는 않지만 함수 값이 그냥 충분히 감소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알파 k가 있으면 그걸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서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단계를 잡기만 하면 한 단계 넘어가면 계속 점점 함수 값이 줄어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줄어들어서 그냥 수렴해 가면 되니까 정확하게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이그젝트 정확하지 않게 그냥 대충 잡아서 라인 서치해서 하강 방향만 지켜주고 조금씩 줄여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알파 K를 너무 크게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갑자기 여기로 튀어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게 되고 적당히 잡아서 요게 줄어들게끔 요 방향으로 하강 방향으로 유지되게끔 x1, x2, x3, xk, xk 플러스 1 해서 여기로 수렴하게 x스타를 수렴하게끔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부등식이 만족하게 하는 구간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 구간 안에서 최소화 극소값이 존재하게 되는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구간에서 잡아주면 극소값도 있고 극대값도 있으니까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 A, B 구간에서 요 극소값을 찾는 그리고 B, C 구간에서 요 극대값을 찾는 이런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각각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각각의 극대값을 다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 알파 K가 만족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때 쓰는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조건을 잡는 게 좋으냐 하는데 그 울프란 사람이 찾은 울프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여기서 그때 사용한 요 첫 번째 식 위에서 쓴 요 식 있잖아요. 그 식을 아르미조의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연구들을 수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미 개발해 놓고 그리고 루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쓰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제공해 주고 비용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경사하강법은 이 탐색 방향을 어떻게 잡아준 거냐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of xk로 잡아준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마이너스 에타에 이렇게 그레디언트 f of xk로 잡아주는 걸 보셨죠? 요 탐색 방향을 이렇게 잡아준 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파르게 하강하는 방향으로 이 바로 경사하강법의 아이디어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키장에서 가장 빠르게 하강하는 길을 찾는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예요. 스키장에서 이렇게 스키를 탈 때 저 아래로 내려가려면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면 경사가 험한 쪽으로 내려가서 또 바꿔주고 해서 경사 험한 쪽을 따라가면서 가는 게 제일 빨리 바닥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 초급자형 같이 슬로우하게 천천히 이렇게 가면 오래 걸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하강하는 방향 중에서 좀 가파른 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런 수학적 개념으로 이제 펑션 스페이스 개념이 필요하고 이 리니어 펑션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 이게 뭐 힐버트 스페이스, 바나우 스페이스 이게 다 노름드 스페이스인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배우는데 함수 해석학이란 과목에서 대학원에서들 배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게끔 다 증명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근사 x1을 주고 허용 오차 입실론을 아주 10의 마이너스 뭐 6승, 뭐 10승 이렇게 주고 k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dk를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잡아주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예요. 이게 감소하는 쪽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요 DK의 노름이 입술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이 멈추고, 아니면 라인 서치를 수행해서 라인 서치 적당히 이게 줄어들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알파 K를 잡아서 그 잡은 것을 가지고 여기다 알파 K를 요 DK에다 보태줘서 그 다음 K 플러스 1을 찾아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경사강법 아이디어예요. 아까 설명해 드린 거는 그 중에서 요 스텝 사이즈를 그냥 제가 픽스해 준 거고, 여기서는 에타로 그냥 러닝 레이트죠. 요거는 여기서는 이 라인 서치를 해서 그때그때 찾아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빠른 방향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냥 매번 똑같은 식이 아니라. 그쵸? 자, 그 다음. 그래서 경사강법을 예시한 예가 이 투포인트 스텝 사이즈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Institute of Mathematics in Application이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저널 오브 누메리컬 어널리시스에 실린 그 알고리즘이에요. 요런 함수.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요건 2변수였죠. 요거 1변수죠. 2변수에서 1변수 빼면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수를 빼면 요게 바로 우리가 그 원래 함수와 그 틸다와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에라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때 A는 행렬로 이렇게 대각선 행렬이고 B가 111로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해시안이 바로 이렇게 구해져요. 그 해시안 행렬 A가 요 A는 f of x의 해시안 행렬 A가 이제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그리고 요게 이제 양의 정보죠.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니까 양의 정보니까 극소값을 갖게 되죠. 요 극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그젝트 라인 서치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알파 K가 이렇게 구해져요. 그러면 그 알파 K를 구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테이셔널 프레이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쭉 이게 에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라가 점점 팍팍 줄어들죠. 자, 줄어들었다 좀 커졌다, 에라가 더 줄어들었다 또 좀 더 조금 그보다 커졌다, 에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하면서 점점 줄어서 에라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죠. 이게 워킹 안 된 소리예요. 에라 함수가 계속 줄어든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거예요. 요걸 산의 등고선으로 보면, 등고선 스키 탈 때로 보면 여기서 요 산 정상에서 곤돌라에서 내려서 요 평지까지 내려오는데 요런 각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의 등고선이 여기서는 높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쭉쭉 빨리 내려가다가 요 끝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개선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개한 방법은 아주 쭉 수렴하는 건 확실한데, 나중에 여기서 지그재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요때 요거를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끔,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그재기가 안 생기게끔, 덜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 공액 경사법 또는 켤레 기울기법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변형을 줘서 여기 DK에다가 이렇게 DK를 아까는 여기 알파 K를 그냥 곱해줬던 거를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of XK 플러스 베타 K의 DK 마이너스 1으로 이걸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쓰는 게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입니다. 뉴턴스 메소드는 그냥 심플하게 DK를 이렇게 쓴 거고요. 에타 없이 그냥 DK를 그냥 이렇게 쓴, 그러니까 DK를 바로 그냥 탐색 방향을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에타는 1로 잡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스 메소드는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 문제를 요 근사값이죠. 요 근사값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요걸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데,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 이제 그런 최저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요것으로부터 요거의 옵티말한 컨디션으로부터 DK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거의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이퀄 0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이제 이런 식이 요게 되죠. 요걸 만족하려면 D가 어떻게 돼요? 요게 요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K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뉴턴스 메소드의 경우에 DK는 이제 이렇게 구한 거고요. 그래서 뉴턴스 메소드의 경우에는 초기에 똑같이 시작하고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작으면 그러면 알고리즘 멈추고 아니면 요 스텝, 이터러티브 스텝을 이용해서 반복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뉴턴스 메소드를 이용하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내려가면서 이터레이션 7을 거쳐서 f of xk가 요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24승이니까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점에서 거의 0에 가까워지게끔 수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x 스타가 2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수렴했죠. 또 이때 이제 요 해시안이 양의 정보 행렬이면 요 역행렬도 양의 정보입니다. 이 대각선 행렬이 다 주대각선 성분이 포지티브면 그 역행렬도 그 분수들이니까 다 주대각선 성분이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행렬도 양의 정보 행렬이기 때문에 탐색 방향도 역시 하강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변해요.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하강 방향으로 유지되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계속 함수값이 수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뉴턴스 메소드는 해시안 행렬을 항상 계산해야 되고 이 변수가 n인 큰 함수의 해시안 행렬을 계산하는 것이 n by n이면 100차 행렬이면 10,000개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야 되고 그 한 점에서 그 두 변수 함수일 경우에도 그 두 변수 함수일 경우에도 그러면 몇 개, 10,000개 그거를 값을 구해서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아져요. 사이즈가 커지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나 이 다른 방법들 여기 경우에는 이제 쿼사인 뉴턴 메소드 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같은 것들이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메소드를 쓰는 대신에 쿼사인 뉴턴 메소드를 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쓰는 대신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 한 학기 또는 1년 강좌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필수적인 내용과 또 약간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어드밴스드 내용까지 커버한 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중적분입니다. 자, 중적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 중적분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통계 지금 배우고 계시죠? 확률 통계를 지금 배우고 계시죠? 자, 이민철님. 네. 이민철님. 자, 지금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습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다고 이제 보고 그걸 이해하신 만큼 해보시고 그리고 그걸 보고서에 담으시면 그 정도면 여러분들 이번 강좌 6주 강좌는 충분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적분을 배울 거예요. 자, 중적분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이중적분, 삼중적분에서 이 면적을 구하거나 볼륨을 구하거나 이 4차원 공간에 이 3차원 볼륨을 구하거나 이제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해요. 지금 통계 배우시죠? 네. 확률 배우시죠? 네. 확률 할 때 그 확률이 뭐예요? 확률이 전체가 사건이 벌어질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잖아요. 그게 바늘을 이렇게 이렇게 종이 A4 용지에 밑줄이 이렇게 쭉 쳐 있는 이렇게 원고지 같은 거에 이 바늘을 떨어뜨렸을 때 그 바늘이 줄에 걸치거나 안 걸치거나 하는 확률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확률은 이게 경우의 수가 아니죠. 이 면적에서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경우의 숫자 카운팅하는 숫자만이 아니라 이 면적도 구해야 되고 변수가 많을 때는 볼륨을 구해야 돼요. n차원 공간 안에서의 n-1차원 공간에서의 볼륨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구하고 최적을 구하려면 다중적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하려면 이제 다중적분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를 숫자 셀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도 보셨죠.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니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다 영역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0과 1 구간 또는 A, B, C, D의 그 스퀘어 또는 이렇게 찌그러진 이렇게 직사각형 지금 평행사변형 위에서의 함수의 극값 뭐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확률이 다 최적 구하는 거가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이거 하다가 2학기가 끝이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더라도 대충 배우고 넘어가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하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요. 이변수 함수에게 적분을 한다. 그럼 이렇게 이 AB 구간에서 이 이변수 함수의 적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변수 함수 f of xy를 xy 제곱으로 두고 어떻게 하면 돼요? f를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y는 0부터 2까지니까 적분한 다음에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더니 4가 나오죠. 순서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 f를 x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는 각각 적분했죠. 그 적분값을 구해보니까 각각 4와 4로 똑같죠. 이게 연속함수기 때문에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이 푸피니의 정리에 의해서 이 적분 순서를 바꿔줘도 적분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 적분하는 건 그냥 적분 한번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똑같이. 대신 순서를 줘야죠. X축에 대해서 먼저, Y축에 대해서 나중, G축에 대해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중적분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더라도 그냥 정적분을 제대로만 배웠으면 코드를 사용해서 N차원 적분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 같이 딱 이게 딱 정사각형 위에서의 적분이면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인 경우는 조금 다르죠. 요런 구간 위에서의 적분값. 이게 좀 이러면은 약간 아까보다는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래는 직선인데 위에는 곡선이죠. 요거 Y축에서도 요 아래는 곡선인데 위에는 이제 아래는 직선인데 위에는 곡선이에요. 그런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2-y 제곱을 X축의 요런 요 상에서의 적분을 하고 Y축으로는 요 위로 적분을 하자고 하면 그러면 간단해요. 이 그림표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이 그림이 뭘 구하는 건지. 이거. 그림. 요걸 구하자는 거예요. 요 함수에서 요 서페이스 위에 있는 적분을 구하자는 거예요. X축으로는 0부터 1-x까지 평면이고 Y축은 -2부터 1까지. 요게 그 그림을 이제 일단 그린 건데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플러스를 먼저 했어요. 적분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적분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f of x를 줬죠. 2-y 제곱을 주고 x를 인터그럴 어떻게 해요? f를 y에 대해서 x가 0부터 1-x까지 적분을 먼저 해줘요. 또 그것을 x에 대해서 -2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구하는 바로 적분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적분해주면. 이때 아이디어는 변수 있는 거를 먼저 적분해주고 상수만 있는 거를 정적분해서 상수만 있는 걸 나중에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 그 적분값이 상수값으로 나올 테니까. 적분을 했더니 요런 요런 영역 위에서 적분값이 뭐로 나왔냐면 4분의 9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적분값이 4분의 9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간단한
그런 이중 적분은 그냥 코드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미적분 안 배웠던 사람들도 적분 앞에 조금 배운 거 이해하시면 이중 적분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또 그동안 배운 것들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 적분인데, 치환 적분은 이제 f of x, y, dx를 이렇게 파라메타를 줘서 여기 치환해서 적분하는 거고, 요런 것을 적분할 때 요 영역 위에서 이제 어떤 함수를 적분할 때 그게 까다로워지면 치환해 갖고 요런 영역상에서의 단순한 함수의 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요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치환할 때 그 사이에 이렇게 치환할 때 요 야코비안이 이거 인볼브 되게 돼요. 요 파셜 데리버티브들의 요 절대값이, 요 파셜 데리버티브 절대값이 인볼브 돼서 요런 경우에는 요런 영역에서의 치환을 요 x가 uv의 펑션이고 y가 uv의 펑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xy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주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이게 이중 적분이면서 uv에 대해, 여기서는 xy에 대한 적분이 uv에 대한 적분이면서 이렇게 야코비안이 인볼브된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 키는 뭐냐면, 이게 적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는 같은 이중 적분인데 훨씬 쉬운 이중 적분으로 바꿔서 푼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쉬운 모양의 이중 적분은 금방 풀 수 있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는 그 코드를 갖고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즉 여기서 이 R이 영역이 이런 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행사변 위에서의 7xy에 대한 이중적분이라고 한다면, 요 경계를 치환을 통해서 요 x-2y를 u로, 2x 플러스 3y를 v로 놓고, 그 u는 0부터 2까지, v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하면 요 치환만 된다 그러면 u는 0부터 2까지, v는 0부터 3까지로 적분한다 그러면 아까 배운 코드로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환을 해주면 x를 uv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여기가 자코비안이 7분의 1이 나와서 요 식이 7xy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요런 적분으로 바뀌어져요. 요 그레디언트가 7분의 1 이렇게 바뀌어서. 그럼 요 적분은 얼마큼, 요 적분은 얼마나 쉬워요. 이거는 그냥 u는 0부터 2까지, v는 0부터 3까지 적분이잖아요. 그럼 아까 식에서 요 함수 집어넣고 u는 0부터 2까지 적분 먼저 한 다음에 v는 0부터 3까지 적분해서 49분의 1 곱해주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 아까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는 법을 오랫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을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코드로,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적분값을 요 구간 위에서의 적분값을 하는 건데, 자코비안을 구했더니 3분의 7이고 요 만나는 UV를 풀어서 해결했더니 x를 UV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치환만 한다면 자코비안이 나오고, 그럼 식을 UV에 대한 함수식으로 바꿔서 요건 적분하면 바로 7분의 마이너스 3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다시 다 가르칠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공대 학생들이 이거 하는데, 이거 배우는데 1년씩 쓴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하세요. 옛날에는 이거가 굉장히, 이걸 못하면 적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UV의 매개변수 함수로 바꿨던 거고, 이거는 극좌표로 바꾸는 거. 극좌표로 바꾸면 아주 또 좋아요. 이 극좌표에서 x를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꾸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식이죠? 근데 이거를 바꿔주면 r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극좌표에서는. 그러니까 반지름만 알고 반지름을 매수로 가는 원이다 이런 걸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처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로 이 XY축을 바꿔주면 바로 여기서 똑같이 자코비안이 들어가서 R, DR, D 세타로 이게 바뀌어지고, 이 자코비안이 R이 돼요. 왜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R만 남아요. 그러면 f of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에 R, dR, C 세타로 바뀌면서 요 영역이 이퀘이션으로 있던 영역이 알파에서 A에서 B, 알파에서 베타식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코드로 그냥 다 풀리죠? 그러니까 확률할 때 그 확률이 벌어날 수 있는 사건의 영역들을 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의 변적을, 최적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런 그 f of xy가 xy 그러니까 e 코사인 세타, e r 그러니까 e 사인 세타로 쓰여진 그런 함수인 경우에 쓰여질 수 있는 함수인 경우에 영역이 d가 0부터 1에서 0부터 파이까지인데 요것을 r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주면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d 스타는 r 세타로 바꿔주면은 평면상에서 중심은 0이고 반경이 2인 반원상에서의 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고 d 스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바로 r제곱으로 바뀌어지니까 요것의 요 영역에서의 적분은 바로 인테그랄 제로에서 파이까지 또 제로에서 2까지 4r dr d 세타라는 적분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요 적분이 바로 2r 제곱에 0부터 2까지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게 상수가 돼 버려요. 상수를 이제 d 세타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게 되니까 그냥 8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분이 이 굉장히 복잡해졌던 적분이 결국은 일변수 함수의 적분에다가 그냥 상수의 적분으로 바뀌어져서 바로 답을 구해 보시면 그러면 f를 r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하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로 적분을 해주면 바로 8파이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만약 이게 0부터 2가 아니라 0부터 뭐 5까지고 파이가 2파이까지 파이가 2파이까지로 이런 적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4R이 아니라 뭐 이게 7R인 그런 F가 그런 더 큰 반지름이 7인 그런 면에 그 부피를 구하는 거라 그러면 이 175파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활용한다 그러면 치환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쉽게 다룰 수 있는 함수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 보셨어요? 이런 식.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2d 마이너스 x제곱 dx. 이 적분. i를 구하라 이런 거. 이거 i를 구하라. 통계학을 배우면 이게 무조건 제일 처음 나와요. 제로에서 인피니티까지 2d 마이너스 x제곱 dx 이거 구하라. 이거 손으로 구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0부터 무한대까지 2d 마이너스 x제곱 dx를 적분하는 거. 구해보신 분. 미적분학 들었으면 이거 무조건 배웠어요. 미적분학 배우면은 이 미적분학의 적분에서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예요. 기억 안 나요? 정근엽 씨,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변 데이비드 씨,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거 적분한 거? 이거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미적분학을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통계학은 배운 적 있어요? 통계학. 통계학은 지금 다른 수업에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통계학 대학 다닐 때는 안 들었습니다. 네. 정말? 아니, 통계학을 안 배우고 수학도 안 배우고 국민은행에 취직을 했다고요? 믿기 어려운데. 그러게요. 믿기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이거 0부터 인피니티가 2d 마이너스 x dx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일변수 함수의 적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걸 못 구해요. 불가능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적분이 안 돼요. 이상 적분이에요.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적분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했냐면 옛날에 이걸 두 개를 곱해요. i를. 2d 마이너스 x제곱 dx 0부터 인피니티까지 하고 2d 마이너스 y제곱 dy를 0부터 인피니티까지. 이 두 개를 둘 다 값은 똑같잖아요. x, y만 바뀌었지 이게 똑같은 함수잖아요. 그쵸? 이 두 개를 둘 다 i죠. i 제곱을 구해봐요. i 제곱을 하면 이 두 개를 곱한 거죠. 근데 x, y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럼 2d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2d 마이너스 y 제곱 하면 이렇게 2d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바뀌어지죠.
즉 요런 함수의 이중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i제곱을 구할 수 있으면 i제곱을 스퀘어루트 C 해주면 아까 우리가 원하는 적분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중적분으로 이건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확률 구할 때 기본이에요. 확률을 구하려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사건이 일어나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면적 구하는 것들이 다 이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들이 다 이 식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 적분을 구할 때 옛날에 어떻게 구했냐면 이 무한대까지는 하지 않고 요 A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고 요 B까지의 요 스퀘어 루트 2의 요 A까지의 면적을 구해서 요 길이 요거를 이 개수를 무한히 줄여가면서 이걸 수렴시켜서 요 면적상에서의 적분을 구한 거예요. 즉, 요 면적상에서 적분을 구하는데 그걸 무한대로 늘리면 전체 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면적에서의 적분과 요 면적에서 적분을 구하는데 이걸 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럼 결국은 x 이거 1, 4분면에 있는 전체 면적에서의 적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r이 0부터 a까지의 적분을 구하고 r이 a에서 0에서 루트 2a까지의 그 영역에서의 요 적분값을 구한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요 적분값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중적분을 쓰는데 이중적분을 쓰는 것도 두 개의 식에다가 이중적분을 써가지고 그것도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i제곱 이것이 아까 같은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r제곱으로 바꿔주고 r제곱으로 바꾸면 바로 간단하게 이렇게 r제곱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r제곱을 구하면 요 값이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1이 t의 dt가 1이므로 이 i제곱이 2분의 스퀘어 루트로 구해져요. i제곱이 4분의 파이로 그래서 i는 2분의 루트 파이로 구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거 굉장히 이중적분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그것도 두 개나 구해서 그 리미트로 보내서 그것도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를 치환을 해가지고 구했어요. 이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통계학에 가서도 이걸 다시 배우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번 구해볼래요? 이게 뭐냐면 e⁻t죠. 그 h를 t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구해라. 그러면 바로 요 앞에 거, 요 식이 1이 나오는 걸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e⁻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적분하는데 y를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x를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해라. 이중적분으로 바꿔서 적분하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그랬던 4분의 1 파이가 나오죠? 바로. 그쵸? 이중적분한 게. 자, 지금은 옛날엔 저거 손으로 다 계산하고 치환하고 해서 구했던 건데 지금 컴퓨터로 이중적분만 할 수 있으면 인피니티까지 집어넣어서도 바로 답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디까지만 하면 치환해서 여기까지만 바꿔놓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워낙 자주 쓰이는 함수라서 그냥 F를 주고 구간만 줘도 바로 이중적분이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폴라 코디네이터 바꾸지 않고도 적분을 했죠. 지금은 컴퓨터 코딩이 폴라 코디네이터 코딩까지 해서 무한대로 바꿔서 적분해주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삼중적분인데 이런 함수를 요 구간에 삼중적분한다 그러면 x-2y 플러스 4g를 주고 먼저 f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다음 g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을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바로 적분값이 72로 나오죠. 손으로 구한 것과 똑같이. 적분을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중적분, 4중적분, n중적분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변수 적분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구할 때도 볼륨 구할 때도 최적 구할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확률 통계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배우고 있을 것 같은데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아직 안 배우셨어요. 영준일승 교수님이 이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가르치실 텐데 이걸 알아야지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찾고 그거를 알아야지만 PCA를 할 수 있거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하려면 이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해야 돼요. 이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이 식의 연속 확률 변수의 결합 밀도 함수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랑 본 거랑 비슷하죠? 상수배는 있지만 e to the 마이너스 f of x잖아요. xy잖아요. 그쵸? e to the 마이너스 g of xy, u of xy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려면 이것이 이 x 플러스 y가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요 함수를 요 구간에서 x 플러스 y가 2분의 1, 요 구간에서의 적분을 하려는 거예요. 이 적분을 해야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r이라는 구간은 이렇게 표시됐어요. 즉 이 구간에서의 이 적분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값을 주고 구간을 주어서 이 구간에서의 적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중 적분한 거죠. x는 0부터 2분의 1까지, y는 0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x까지.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적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 나중에 해주고. 구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2 to the 마이너스 6분의 1승 플러스 1로.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 답 쓰기 좀 나쁘잖아요. 채점하기 나쁘잖아. 그렇죠? 사지선다형 문제 만들기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유효 숫자 5자리 숫자로 해서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 바로 유효 숫자 5자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지선다형 문제 답으로는 이렇게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딩으로 해서 또는 손으로 해서 답을 구해서 유효 숫자 5자리 숫자 저렇게 답을 주면 답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PCA를 할 텐데 PCA를 하려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싱귤라 밸류를 구해야 될 텐데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이 결합 확률 분포들을 다 계산해서 그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확률로 다 행렬을 채워야 돼요. 그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손으로 하기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배우면 대충 다 배웠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되게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크리티컬 포인트 시어렘에 대해서 배웠었죠? 한번 캘큘러스 맵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시어렘에 대해서 배웠죠? 이 크리티컬 포인트 시어렘이 바로 뭐냐면 아까 그 값을 가지려면 f of x 이퀄 0인 점에서만 생긴다. 그래서 이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데리버티브 이퀄 0을 이제 풀어서 솔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 문제들, 이 극값을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 프린트가 이렇게 없는 건 프린트에 가로를 해줘야 프린트가 바뀌는 걸로 파이썬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게 극값이고 이 극값의 그래프, 데리버티브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데리버티브를 프린트해라. 그러면 요거의 데리버티브는 요 식이고 요 식의 그래프가 저거고 요 함수를 구해라, 솔브해라. 그러면 데리버티브를 구했으니까 데리버티브 걸 0으로 놔서 풀면 요게 극값이 되죠. 그 극값을 구하면 프린트해서 가로를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가 f of -2는 요거고 요 값에서 요 극값이 이렇게 갖게 된다. 대충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컨디게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할 때 어디쯤에서 시작해야지 이니셜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지를 이제 감을 잡게 되죠. 1전 3일 때, M전 3일 때. 아까 봤던 식들이 되게 이런 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인수분해 같은 걸로는 이거를 극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근처가 어딘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크리티컬 포인트 시어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들이 있고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도 있고 이니퀄리티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점점 수렴해가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이게 간단히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일 때는 이게 한 페이지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미적분학을 가르칠 때 그 미적분학 책 이렇게 두껍잖아요. 미적분학 1, 2 이렇게 한 500페이지쯤 되잖아요. 500페이지마다 한 12장 정도로 나눠서 챕터마다 연습 문제가 한 50개씩 있죠. 그럼 500문제쯤 있죠. 이게 그 500문제 그 연습 문제 풀이의 다 답과 코드예요. 미적분학에는 모든 연습 문제, 모든 풀이하고 코드를 다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혹시 코드가 필요하면 여기 와서 코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고쳐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표로 했던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를 복습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배웠고 그리고 중적 극대극소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중적분과 다중적분 하는 걸 배웠고, 결합 밀도 함수 로부터 확률을 구하는 다중적분까지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목표는 달성했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이거는 이거보다도 내가 새로 만든 게 어디 있냐면 캘큘러스 북 2 여기를 보시면 이게 제가 쓴 영어 책이에요. 미적분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쓰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제 강의한 내용도 있고, 캘큘러스 2에서 캘큘러스 북 1의 예를 들어 챕터 15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다 오픈을 안 해줬는데, 이게 15장이에요. 이 15 보면 벡터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이게 제가 쓴 책의 챕터 15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아까는 김효영 씨, 아까는 내가 연습 문제 풀이를 줬죠. 풀이만 주니까 학생들이 본문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재 본문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의 내용을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벡터장을 그리는 연습 문제, 이게 벡터 필드를 2D 벡터 필드를 그리는 이 벡터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 3차원 공간에서 아까 주어진 그 벡터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이 코드하고 이 풀이까지, 그리고 연습 문제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다 제공했어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중적분이 한 12장쯤에 있다고 하면 12장에 보면 벡터 밸류스 펑션이고, 아마 중적분이 여기 13장쯤에 있을 텐데, 13장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멀티베리어트 펑션에 대한 설명이죠. 멀티베리어트 펑션들이 이렇게 생겼고, 요거에 등고선으로 그리면 이렇고, 제주도 같으면 이게 등고선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고, 그래서 그것들에 여기서 이 다변수 함수들로 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다변수 함수들의 극대 극소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 다변수 함수와 평면이 만나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게 미적분학인데, 이 미적분학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6주 동안에 이걸 다 관심 갖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필요할 때는 제가 준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필요할 땐 들어가 보시면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옛날엔 잊어버리면 대책이 없었잖아요. 옛날 대학교 때 배운 책도 없고, 그리고 또 사서 보기도 그렇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웹이 있는지 그 자료 인용만 제대로 해두고 자기 보고서만 잘 만들어 두면 나중에 찾아서 다 머릿속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 보고서 안에 다 내용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한 것들 갖다 놓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다 알고, 또 자기가 해봤던 내용들은 자기 보고서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만드는 6주 동안에 만드는 여러분 파이널 PBL 보고서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그걸 잘 만든 사람은 다 A를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현업에 들어가셔서 이제 필요하실 때는 다시 활용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럴 준비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기말고사 때 자기 보고서를 발표하는 걸로 제가 동료 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셨죠? 좀 12시가 다 돼 가는데, 자, 화면을 이제 공유 중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 한번 볼까요?